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와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이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 아닙니다. 헌법사건이고 그중에서도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건은 매우 특이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작은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전부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용어를 쓰기보다는 좀 더 국민들에게 친근한 일상적인 용어로 변론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평호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그런 점에서 김평호 변호사님 재판부를 보시고 좀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죠. 그러면 그리고 먼저 이 사건을 크게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 탄핵 소추장에 나와 있는 탄핵 사유 13개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피청구인이 자신의 행위, 지시나 발언이죠. 이런 걸 탄핵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 제가 보니까 이것은 헌법 위반 4항과 5항, 즉 언론 개입과 세월호 사건인 것 같고, 또 법률 위반에서는 1항 미르지단 및 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그리고 8항의 정보 유출,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 탄핵 사유들은 피청구인의 행위라기보다는 최순실의 행위, 이것이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배라는 전제에서 피청구인에게 공동정범이나 교사 또는 방조의 공범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즉 고의 부분입니다. 고의. 탄핵 사유에 있어서 주관적 구성 요소인 고의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흔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의 탄핵사 요건을 처음부터 갖추지 못한 겁니다. 헌법 제65조에 보면은요, 헌법에 위배되는 직무집행과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집행, 이렇게 탄핵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배라고 하는 건 과실에 의한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것은 분명히 고의적인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고의 없이 처벌 없다. 이것은 근대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사건 탄핵소추장을 유심히 읽어보세요. 피청구인에게 고의라는 구성요건을 적시한 단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달여간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피소추인 박근혜 대통령의 고의를 입증하는 어떠한 증거 제시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세월호 건을 보십시다. 생명권 경시라는 헌법 위반이 탄핵 사유인데, 이게 성립되려면 단순히 생명권 존중 의무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런 부작위를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부작위가 고의적이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입증은커녕 주장 자체가 없어요. 다른 12개 사항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소추장 전 페이지에서 피청구인이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배를 고의로 하였다는 단 한마디 주장이나 입증이 없습니다. 혹시 청구인은 고의는 행위석에 당연히 내포되니까 따로 주장하거나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과실 책임의 경우에 과실의 주장 입증 책임이 소추자에게 있듯이 고의도 그 주장 입증 책임은 소추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미국 형사법 교과서 첫 장에 나오는 법률 원칙입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한국에는 그런 법이 없다 그런다면 제가 그것을 다음 교회에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고의의 주장 입증 책임을 청구인이 지지 않고 피청구인이 진다면 피청구인은 자기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소추에서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건 7시간 동안에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지를 밝혀야만 무죄가 된다는 식의, 이거는 시대에 완전히 뒤떨어진 소추입니다. 또 재판입니다. 요컨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냐고. 고의는 간단하게 입증합니다. 정황 증거에 의해서. 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정황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고의가 있다는 주장과 증거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정황 증거에 대한 증거 설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 고의에 대한 입증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것입니다. 미국 법에서는 처벌이 선례가 있다는 것을 검사들이 가장 흔히 쓰는 고의의 입증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즉 기소 사실과 동일한 사건을 법원이 그 전에 처벌한 선례가 있고 그 선례가 공식 문서나 판례집에 소개되어 있어서 널리 일반인, 피소추인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공지되었다. 이런 자료가 있으면 피청구인은 이러한 처벌 선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같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고의는 쉽게 입증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증 방법이 없어서 고의를 입증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흔히들 미국을 판례법 국가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판례가 법원이 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판례로서의 선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고의의 입증 방법 내지 입증 자료로서의 선례를 말하는 겁니다. 요컨대 판례와 선례는 전혀 그 의미가 다른 것인데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아직도 이 양자가 제대로 구별되지 않고 오해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헌법을 위배하고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알면서 헌법을 위배하고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아무 주장도 입증도 없는 이런 사건 탄핵 소추는 고의 없이 처벌 없다 하는 근대 사법의 근본 원리에 맞지 않는 소추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헌적인 소추로서 무효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박영수 특검의 경우에도 역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김기춘 씨나 또는 조윤선 장관을 기소할 때 그 직권남용에 보면은 공소장을 제가 보고 또 영장도 봤는데 고의에 대한 주장 입증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 어떻게 요건 사실도 안 맞추고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한다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다음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탄핵 소추는요 개인 책임의 원리를 반하고 있습니다. 즉 연대 책임 내지는 조선시대의 연좌제를 전제로 하는 탄핵 소추입니다. 왜냐? 이 건 탄핵 소추에서 세월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탄핵 사유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의 행위가 직접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배가 된다는 그런 주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친구 최소원인가요? 예, 비리 부정이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반이므로 박 대통령이 친구니까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연대 책임 이론,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시대 연좌제
이거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그 주장에 의한 지금까지의 입증이었습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청구인은 지난 2달 동안 최서원 등 형사사건의 검찰 및 법원 증거를 이 사건 피청구인 탄핵 사건의 입증 자료로 옮겨오는데 모든 재판 시간을 다 소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이 탄핵 사건의 자료들이 다 인정되더라도 이것은 최순실과 안종범의 유죄의 증거이지 어떻게 이것이 피청구인의 유죄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는 민사상의 재산권에 대해서만 그 책임에 대해서만 연대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책임, 연대 책임 하나도 없어요. 징계 책임 마찬가지예요. 처벌에 있어서는 연대 책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개인주의, 개인 책임이 원리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공범 책임의 요건인 공범 요소 의사의 주장이 입증이 없습니다. 형사법에서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받으려면 공범자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즉 공범자로서의 범죄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공범자의 범죄 의사에 의해서 어떠한 범죄의 관여 행위, 보험이라든가 격려라든가 코치라든가 지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공범 의사의 존부가 이 사건 판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책임 구성 요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2달간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인 대통령의 공범의사 이것을 쟁점으로 정리하지 않았어요. 청구인도 한 번도 이 공범의사를 구성 요건으로 주장한 적도 없고 입증한 적도 없습니다. 주장 입증 책임이 있는 쪽이 청구인인데 이쪽에서 한 번도 주장 입증을 안 하는데 무슨 이유로 피청구인 측에서 공범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반증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 사건은 청구인 측에서 피청구인의 공범 의사를 소추장 자체에다가 적시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입증한 적도 없기 때문에 다른 점은 더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전부 다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 요건이 흠결됐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제가 지난번 변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의 탄핵 소추라고 하는 건 피탄핵 소추인이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탄핵 사유별로 탄핵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혼 사유가 이혼 사유별로 성립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이라고 봐야지 여러 개 사유 전체가 모여서 한 개의 탄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건의 판결을 보면요, 아까 여러 변호사님들이 인용을 하셨지만 중대한 위법성이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중대한 위법성의 이론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탄핵의 여부는요, 그 탄핵 사유가 몇 가지냐 숫자를 세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을 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개 한 개의 그 탄핵 사유가 탄핵을 결정할 만한 정도의 중대성, 그러니까 질을 보는 겁니다.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질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개 탄핵 사유 전체가 모여서 한 개의 탄핵이 된다 이러면 이건 양을 보는 겁니다. 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중대성 위법의 법리 이 자체가 벌써 탄핵 사유는 개별적으로 탄핵이 된다고 하는 그 당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외국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자명한 법리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회가 이 자명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자명한 법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법을 근거로. 아니, 국회법이 어떻게 헌법보다 위입니까? 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또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요. 좋다. 그러면 국회의 말대로 한다면요. 13개 사유를 개별 투표했더라도 13개 사안 전부에 대해서 234명이 찬성했을 거다. 이런 가설이 성립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가설이 성립이 돼요? 그걸 입증한 적이 있어요? 입증한 적 없습니다. 소추인 측에서 그것을 입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13개 사유 전체에 대해서 234명이 찬성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과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것을 정말 무슨 논리인지 지금쯤 되면은 인정을 하시고 철회를 하셔야 될 텐데 아직도 철회를 안 하시는 거는 도대체 어떤 근거와 이론을 가지고 그러시는지 권성동 법사위원장님께서 좀 답변을 언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이 12월 9일 날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을 받았다 하는 것은 탄핵을 찬성한다 하는 어떤 정치적 의미의 의결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예, 정치적 의결이다. 우리 정치인들의 의결.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러나 탄핵은 정치적 결의가 아닙니다. 법적인 결의예요. 법률 요건을 갖춰야 돼요. 헌법 요건을 갖춰야 되는 법률 행위입니다. 이거는 정치 선언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단체 행위가 아닙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다음에 이 탄핵 소추장을 보면요, 참 이거 누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참 통탄해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젊은이들요, 이 탄핵 소추장 가지고 국어 공부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고요? 첫째, 구체성이 없어요. 둘째, 명확성이 없어요. 셋째, 논리성이 없어요. 원래 소송이라는 건요, 불고불리라는 대원칙에서 서 있는 겁니다. 이거는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고불리가 되려면요,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추하는 사람, 이게 민사에서는 원고겠죠. 이 탄핵 심판 청구인 측에서 무엇을 재판해 달라는 건지 자기의 소송물을 특정시켜야 됩니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특정시켜야 돼요. 이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도 있고 민사소송법에도 있고 미국 소송법을 보면 아주 명쾌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성, 육하원칙에 따른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누가 어떻게, 이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성, 사실 특정, 명확성, 논리성이 없으면 그 소장이나 그 기소장은 읽어볼 필요도 없이 각하되는 겁니다. 소장 각하예요. 공소장 각하예요. 그런데 지금 이 탄핵 소추장을 보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특정이 안 돼요. 특정. 여기 보면요, 우선 위반 사실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예요. 여러 개.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시, 당소, 방법에 대한 특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적용 법령도요,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것저것 다 섞었어. 뭐를 가지고 재판해 달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소추 측에서 심판에 청구하는 범위를 이렇게 두리뭉실이로 청구하면요, 문제점이 뭐냐면 피청구인은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도 불가능한 거예요. 피고가 방어할 수 없는 소추장을, 고소장을 내놓고 나서 재판해달라 그러면 판사님들이 어떻게 재판해요? 저기
형법 제254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소추장, 고소장, 기소장은 반드시 일시 장소를 특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소추장도 일종의 기소장이니까 일시 장소가 특정돼야 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대표적으로 헌법 위반 탄핵 사유 1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요, 이게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각종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이거? 각종이라 그러면 범위가 어느 범위예요 도대체? 1000장입니까? 1000건입니까? 만건입니까? 이런 기소장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직원을 시켜서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에게 전달하면 누설이 됩니까? 누설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쪽 뭐 소위 비선실세로서, 이거 뜻을 아세요? 비선실세 개념을 정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때려잡으려면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비선실세라는 뜻도 모르는 단어 가지고 대통령을 잡겠다? 참 이거 김평우 잘못된 변호사님, 대통령을 잡겠다는 말씀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소, 소추하겠다, 쫓아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치겠습니다. 그 용어 선택에 좀 신중해 주십시오. 예, 제가요 용어 선택이 참 부적절했음을 사과드립니다. 용어를 적절하게 선택하려니까 뭐 어떻게 의미 전달이 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썼는데 부적절한 용어임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쭉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너무 단어들이 추상적이고 일자와 특정이 안 되고 내용은 자기만 아는 단어를 쓰고 있고, 참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용 법령을 또 한번 보세요. 권성동 위원장님이 쓰신 탄핵소추 헌법 1항의 적용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국민주권주의 제1조 대의민주주의, 헌법 제67조 1항 법치국가 원칙 파괴,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 위반,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 위반, 7개예요. 제가 조항을 씌워보니까 7개 조항의 헌법 위배예요. 그러면 뭐를 탄핵한 거예요? 7개 전부? 구체적으로 그러면 탄핵 사유는 7개가 다 여기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피청구인이 이해를 하고 답변을 낼 텐데, 이거 혼자 하시는 이상한 두리뭉실이 이걸 쓰셔가지고 도대체 이쪽에서는 뜻을 몰라서 방어를 못하게 만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컨대 이 탄핵소추라는 거요, 형사소송법 제254조와 같은 그러한 기준의 구체성, 명확성, 논리성,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됩니다. 섞어찌개 탄핵 사유라는 문제도 이게 절차 위반이 아니에요. 이거 단순한, 이거는 절차 위반이 아니고 소송 요건의 흠결입니다. 보세요. 여기를 보면요, 세월호 사건과 법률 위반 제5항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 이 두 가지 탄핵 사유는 적용 법령이 한 가지씩이에요. 나머지 11개 탄핵 사유는요, 적용 법령이 모두 3개, 제일 심한 건 제1항의 7개입니다. 제일 중요한 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사건도 죄명은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3가지예요. 그렇다면 봅시다. 이렇게 3가지를 묶었을 때 어떤 혼란이 오냐면, 강요죄는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3가지 범죄를 묶어서 기소했을 때는 소위 합동 범죄 아닙니까? 합동 범죄의 요건이 법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한 죄라도 성립이 안 되면 전체가 깨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추인 측은 굉장히 unfair한 어드밴티지를 보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어요. 좀 돌아가셔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말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예. 예. 그러네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범죄만 부정이 돼도 이 탄핵 사유가 부정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거는 탄핵 사유 한 개 아니에요. 탄핵 사유가 3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 그 논리의 그러한 그 생각으로 한번 이걸 씌워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탄핵 사유가 40개예요. 40개. 이 탄핵 소추장은 처음에 발표할 때는 13개라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이 청구인 측에서는 17개라고 또 숫자를 늘리셨네요. 근데 제가 해석해 보니까 객관적으로는 40개예요. 40개가 넘어요. 이렇게 탄핵 사유가 숫자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무슨 재판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탄핵 소추 사유 저는 변경된 거로 보이네요. 왜 그러냐? 단적인 증거가 오늘 그 소추인 측에서 대리인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탄핵 사유가 17개라고 그러네요. 예. 그런데 탄핵 사유는 지금까지는 13개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왔었어요. 그러면 4개는 언제 늘어난 거죠? 예. 소송 중에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의 변경이죠. 변경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탄핵 소추가 장이 내용이 바뀐 것인지 심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탄핵 소추가 헌법에 위반한 거 아니다, 법률 위반한 거 아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분들이 지적 안 하시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헌법 위반에 의한 소위 직무집행, 그게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럴 때 말은 법률 위배에 의한 탄핵 사유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법률 위배는 그 법령에 위반되는 어떤 그 고의적인 위반이 있으면 성립이 되겠죠. 그런데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법률 조항이 그 형사범죄의 그 범죄 조항하고 틀려서 구성요건이라는 개념이 약해요. 없어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 조항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사범죄처럼 다루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헌법적 관점에서 쳐다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어느 변호사님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법치주의 위반이다. 그러면 법령에 위반되는 건 전부 법치주의 위반이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요. 교통사고 티켓 하나 받아도 법령 위반이니까 헌법 위반이 됩니다. 법치주의 위반이에요. 그런 뜻으로 헌법에서 규정한 건 절대 아니죠. 헌법에서 규정한 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법치주의 위반, 이 말은 법치주의 그 자체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반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법치주의를 흔들 정도의 어떠한 그 위험을 초래했을 때 비로소 그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헌법 위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건을 지금 이 사건에서는 단 한 가지도 소추장에 적시가 되어 있질 않아요. 입증은커녕 적시가 안 됐으니 입증이 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전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법리상 입증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상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법치주의 나쁘다고 비난하셨나요? 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업공무원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셨나요? 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명권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신 적이 있나요? 구체적인 어떤 사건 하나 가지고선 이렇게 헌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갖다 뭐라고 그러나 저는 뭐 한자 말로 의율이라고 그러는데 좀 한글로는 갖다 붙인다고 밖에 해석이 잘 안 되는데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되죠. 아무리 법률가라 하더라도 사리에 맞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무조건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이 법정에서 어떤 변호사 분께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대단히 장시간 이야기를 하시더구만요. 참 물론 참 뭐 깊은 생각을 그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건 알겠는데 이게 헌법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에서 왜 이것이 죄가 될 수 없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아까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거 대통령은 신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고 날 걸 미리 알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또 선장은 못 구해도 뛰어가서 구하도록 할 책임이 있고 나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박 대통령도 인간이고 모든 인간은 완벽한 인간도 없고 완전한 인간도 없고 전지전능한 인간은 없어요. 만일에 박 대통령을 이런 이유로 쫓아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번에 나오시는 대통령분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대통령 되시면은 우리나라에 세월호 같은 재난사고 안 생길 것 같습니까? 박 대통령 때문에 세월호 피해자 300명이 죽었다는 이 3단 논리는 정말 어떤 법률을 그렇게 공부하셨는지 모르지만 성립될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법률을 배워서 법률론을 전개하는 건 좋지만 그 결론이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으면 저는 그거는 궤변이라고 느껴요. 저는 법률을 중간에 전개하는 논리로 보지 않고 그 결론으로 봅니다. 그 결론이 상식에 맞지 않으면 틀린 법률론이에요. 지금 이 세월호 사건에서 말이죠. 법적 책임을 왜 묻느냐고 그러시는데 아니 그러면 법적 책임을 묻자고 탄핵한 거 아닌가요? 이거 무슨 정치적 책임? 글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의 피해자를 구조해야 되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 글쎄 그거는 옛날 조선시대 왕들에게는 뭐 그런 논리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 현대 지금 21세기 국가에서 그런 논리를 피신다 그러면 다른 나라 외국 사람들이 웃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첫째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박 대통령이 우선 그 7시간 행적이라고 하는 건 그거를 꼭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라고 할 때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할 때는요. 침묵의 자유도 포함한 겁니다. 노 코멘트도 포함한 거예요. 어떻게 노 코멘트가 헌법 위반이 됩니까? 난 대체 침묵하는 걸 가졌다 침묵하는 걸 범죄로 만드는 그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월호 사건은 언제적 일입니까? 이 탄핵 소추장 쓰시기 2년 반 전인 거로 제가 알아요. 원래 탄핵이라고 하는 건요 지나간 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 옛적 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에?
근데 이거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와서 그거를 가지고 탄핵을 한다? 그러면 도대체 탄핵이란 건 시효가 없나요? 저는 그거 굉장히 무슨 그 근거에서 이거를 주장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에서는 이 시한 제한이 있는 거로 압니다. 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소위 비리나 부정 이런 건 얼마 기간이 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좀 김평우 2년 변호사님, 반은 조금 지금 지나친 것 시간이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간보다 좀 많이 경과됐는데요.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진술하실 분이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그러면 많이 있지만 협조해드리기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여기 서면 진술로 서면을 읽어봐 주시는 거로 알고 제가 그러면 요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뇌물죄 이야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 뇌물죄라는 건요 외국에는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좋아요. 이따 합시다.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께서 소위 포괄 뇌물죄라는 판례를 만드신 사건이 있어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뇌물죄로 소추한 거는 바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그 포괄 뇌물죄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박영수 특검이 열심히 조사하는 것도 바로 이 포괄 뇌물죄 이론을 여기다 적용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전두환 노태우 씨의 그 사건은요 통치자금 비리입니다. 직접 청와대에서 자기가 돈을 받았어요. 재단에 넣은 적 없어요. 통치자금으로 쓰겠다고 보유하고 있다가 들킨 겁니다. 어떻게 그 사건하고 지금 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같은 사실관계입니까?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데 그거를 적용하겠다. 참 잘못된 거죠. 포괄뇌물죄 이런 재단법인의 설립에다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재단법인의 설립하는 법리는 따로 있어요. 그 마땅한 그 사실관계에 맞는 그러한 법률을 찾아서 적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KD 코퍼레이션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권 개입 이게 있는데 저는 여기 다른 분들이 다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추가해서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소위 탄핵은 단순한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다. 굉장한 잘 모르는 여러 이론을 세우시더구만요.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복잡한 법률 이론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이야기인데 국민이 신임을 거두었다. 이거 시인들이 하는 말인데 거두었다. 그래 좋아요. 뭐를 증명하셨나 보니까 인기가 5% 떨어졌던 거 가지고 증명하시더구만. 신임을 거둔 증거가. 그리고 촛불 집회. 근데 그건 한쪽 증거만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태극기 그 집회는 여기 왜 고려하지 않나요? 그 고려 대상이 안 되나요? 또 인기라고 하는 건 제가 조금 어폐가 있는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주식 시세 같은 거 아닙니까? 그날 그 시간 바뀌는 거 아닙니까? 뭘 그런 걸 가지고 재판을 하자고 그러시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만일에 이런 식으로 정말 매일같이 바뀌는 인기 또 그야말로 정말 참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신임을 거뒀다 말았다. 데모 참가한 지지 데모 숫자가 몇 명이냐
이런 거 가지고 탄핵을 한다면요, 이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요,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을, 제도를 소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라는 제도를 빌려서 하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제도 없어요. 그리고 국회에 대한 해산권 없듯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없듯이, 국회도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에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설사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해도 그것은 불신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을 이용해서 불신임을 하시겠다? 참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헌법제도 다 뒤집어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 헌법재판관님들을 이용하시려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 권성동 의원님 정말 이런 그 헌법에 없는 이러한 제도를 자꾸 만들어내시면 정말 헌법재판소 이러다가는 참 어떻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마 힘드실 거예요. 여러 번, 결론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온 세계가 주시하는 사건입니다. 절대로 재판관 개인의 지식이나 견해로 재판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허점이 없는 공명정대한 담론으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법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서 국민 모두가, 세계인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법의 근본 정신, 여기에 따라서 재판을 하셔서 국민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 모두를 승복시키는 명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졸속한 국회의 이 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하여 국회에 돌려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